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 연임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소식과 다양한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연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계파 갈등 확산 일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후에 4명의 후보가 각각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오늘 광주에서의 첫 지방순회 일정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약간 당 차원에서 자제론 같은 것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합동연설회에서는 예. 본격적인 언급은 없었죠. 그러나 장외에서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후보들이 이 문자 메시지에 관한 논란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합뉴스 TV에서도 지금 계파 갈등 확산 일로라고 해시태그를 뽑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고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올해 1월에 왔던 그 문자 메시지에 단문을 했다면 당대표 자격이 있는 거고 단문을 안 했으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수긍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두 전자를 써서 전당대회입니다. 예. 당을 하나로 아우르고 다시 화합을 해서 국민들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재건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전당대회의 본질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방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 선거 이후도 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안에서 좀 의견은 나왔다고도 나오는데 조연선 변호사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예.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대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한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도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친윤계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 한동안 이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총선 참패를 한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인데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었네, 읽지 않았네, 일십했네, 안 했네. 이게 과연 어떻게 국민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친윤 쪽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을 밝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후보 측은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문자 메시지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9시경에요.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 5개의 문자 메시지를 원문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최초에 그 한 언론인이 본인이 문자 메시지를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이거 사적인 내용,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재가공을 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 보도된 원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1월 19일자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있지만 그 앞에 2문장이 더 있고 뒤에 2문장이 더 있어요. 그 4문장은 모두 다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설명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9일자 문자는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과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 논란은 예.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월 21일에 사퇴 요구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추가로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해석의 문제긴 한데 이것이 과연 사과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러한 논란이 이슈가 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과연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는 측에서는 과연 어떤 게 문제인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과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건지 저는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전자가 문제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게 이슈가 될 이유가 없겠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읽고 답장하지 않는 게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았다. 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당시에 사과했으면 될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도 동의받고 사과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죠. 스스로 사과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먼저 앞장서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될 문제인데 이제 와서 총선 패배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 역시도 해당 행위다. 윤상현 후보도 당시에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일명의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하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지금 이야기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개입이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일으키게끔 예.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 조간 사설이 제목이 뭐였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을 정도예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전당대회 개입은 일절 없고 중립을 지킨다고 계속 천명을 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논란 때문에 전대 개입 논란이 발생했는데 자 이런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고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자 메시지가 최초로 보도가 됐을 때는 누군가가 그 언론인께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인도 입수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또 대통령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만약에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이 과연 진정한 친윤이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개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예. 없겠죠.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에 두 분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당연히 아니겠죠. 유출이 되었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감한 시점에 이러한 내용이 유출이 되어서 친윤계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가 문자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전당대회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자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으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특검법 주장은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가 왔고 그것은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사안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소외를 피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 보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적으로 소통을 하진 않았거든요. 공적인 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공적인 경로, 뭔가 그게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상의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특검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정치 공세의 대상은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전대 개입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너무 나간 비약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가 그 어떤 정치인이 보거나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론에 제공이 됐을 건데 그 정치인이 이거를 뭐 공유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언론에 제공하라는 의도나 목적으로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인데 다만 그 뒤에 이것이 다른 어떤 의도를 벗어나서 지금 언론에 제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양자는 분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이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검 연결은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공적인 영역이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2020년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300차례가 넘는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보고 차원이라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분명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권 여당의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이와 같은 카톡과 문자, 그다음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정농단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야당 이야기를 할 텐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이번 주 출마 선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서 나오는 언론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2기 체제 구상을 담고 이르면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출마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에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각의 우려와 여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왜 이번에 연임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하실 거고요. 지금 집권 여당의 무능함,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전대 과정 자체가 치열한 전대 선거가 물론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달리 정책을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곧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기 이재명 체제가 만약에 출범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메시지를 주로 내놔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충분한 가치와 명분을 제시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2주 전에 사퇴의 변을 밝힐 때 이미 제시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예외적인 연임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상 김대중 총재 이후로 연임을 한 정치인이 없고 2010년에 정세균 대표가 연임에 도전했지만 낙선을 했죠. 그 정도의 선례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외적인 도전입니다. 과거에 지방선거를 그리고 대선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추미애 대표도 연임을 하지 않았고 2020년 총선을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이해찬 대표도 연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예외적인 것을 정당화하려면 그만큼 큰 명분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고 세간에서는 여전히 방탄을 유지하기 위한 당대표 연임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영장 기각사유 21글자가 이 연임의 출발점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은 굉장히 큰 가치와 명분을 제시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 도전을 합니다. 이른바 또 4명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의원이 어느 정도나 득표를 해야지 좀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에 전대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일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을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전대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독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2인 체제로 선거를 치른 것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과연 김두관 전 의원이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전대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77%가 넘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두관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 얻었던 22% 득표
참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도 두 자릿수 정도의 득표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김두관 전 의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득표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전 의원의 득표율 어느 정도나 될까요? 40%는 득표해야 유의미한 대항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일단 지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의미한 대항마인가 아니면 페이스메이커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에서요, 1992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의원 선거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당이 많이 민주화된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70석의 그 신민당, 평민당의 후신입니다. 그리고 이기택 그 노무현 이런 분들이 이끌던 7석짜리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합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총선을 치른 다음에 대선 경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누구나 다 삼김 시대이기 때문에 김대중 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택 공동대표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처럼 경선을 한 것이었는데도 당시 경선 득표율이 김대중 후보 60.5, 이기택 후보 39.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을 치렀을 때 6대4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에 40% 득표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이지 유의미한 대항마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뭐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 좀 하나 이야기 좀 말씀드리자면 수원지검 지난 4일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과거 22년 9월경이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였죠. 그 당시에 무혐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당 탄압에 대한 그런 저의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는 혐의를 지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논리적 일관성이 많이 깨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에 맞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리였습니다. 그 이첩도 안 하고 어떻게 종결을 하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권익위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은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를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당사자를 조사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행위라고 할 거면은 그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예. 끝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 지금 경북경찰청이 밝힌 수사 결과는 그 제11 포병대대장 이분이 그 작전 수행 관련 그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사고 전날 21 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예. 다 승인받았다. 이렇게 지침을 변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가 됐고 그다음에 뭐 통신부소대장, 그다음에 뭐 제7 포병대대 그 정복과장 이런 하급 장교 두 분은 역시 같이 불송치가 됐는데 이런 결론에 의해서 본다면은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그런 특검법은 사실상 상당히 명분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을 정해야겠다면 국민적인 의문이 계속된다면은 특검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서 특검을 추천을 해서 그런 답정너식 특검을 하려는 것은 좀 지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죠. 최근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북 경찰청의 그런 결과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말한 그 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관련해서 수사 기록의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단장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시했다. 수색 여부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만 제외하고 현장 지휘관들만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가 아직도 대치를 하고 있고 이제 제2요구권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좀 여야 어떻게 좀 진행하겠습니까? 일단은 제2요구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제2요구돼서 국회에 돌아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이라고 하는 제3의 대안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특검을 찬성한다고 공언을 했던 의원들도 이번에 재표결을 할 때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명분, 운신의 폭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고 여야가 지금 다 전당대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면은 당론을 다시 모으고 그것에 따라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뭔가 논의를 할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2요구권이 어느 정도 확실한 상황이라면 재표결을 진행할 거고 그럼 반대표 9표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다려볼 필요성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그런 반목과 갈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번에 재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일종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되게 어떻게 보면 조속하게 최혜병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조현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